schlägt ein und wie. 2대0 대한민국의 리드. 메달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상황이었죠. 일본은 공격수들을 투입하면서 동점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또 맞불 작전으로 측면 돌파에 능한 남태희 선수를 투입하는데요. 남태희 선수 카타르 메시죠. 굉장히 발재간이 좋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는 주거니 받거니 계속 지속되는 경향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경기가 이제 마무리될 쯤에 홍명보 감독이 일본의 애간장을 태우는 카드를 한 장 꺼내요. 그게 이제 그동안 이제 모든 토너먼트에서 1초도 뛰지 못했던 김기희 선수, 수비수가 한 명 있는데 이 선수를 투입하면서 시간을 지체시키는 전술이었죠. 이 굉장히 유명한 4초 전역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여기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수비수를 투입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김기희 선수에게는 또 혜택이자 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시간을 또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또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경기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대0 승리와 함께 아마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역사상 최초였던 이런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그렇게 고대하던 이 선수들의 병역 면제 혜택까지 같이 획득하게 되는 거죠. 출국 전에 얘기했었던 이 구자철 선수의 다짐이 현실로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구자철 선수가 이제 출국 전에 그 2002년 월드컵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신화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거의 뭐 국민들한테 약속하다시피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64년 만에 이룬 대한민국의 올림픽 축구 종목의 메달이었고요. 아시아 국가로서는 이제 두 번째로 올림픽 축구에서 메달을 획득한 나라가 된 건데, 또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주장을 맡았던 선수가 바로 이제 구자철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공적인 올림픽 무대를 마치고 이 구자철 선수는 리그 경기를 위해서 독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1일에 그러니까 올림픽 3, 4위전이 끝나고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8월 25일 구자철의 이제 승격팀 디셀도르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일정이 거의 살인 일정이네요. 다행히 이제 영국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독일이라 다행입니다. 만약에 올림픽이 뭐 아프리카 남아공 같은 데서 열리거나 캐나다 뭐 북쪽 끝에서 열렸으면은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 일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제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 홈에서 아우그스부르크는 승격팀에게 1부 리그의 쓴맛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칩니다. 물론 그 핵심에는 올림픽에서 맹활약을 했던 구자철 선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구자철의 패스를 받는 아리스티데 반스, 놀리지 무소나, 얀 모브렉 등 뭐 이런 선수들이 이 공격 템포를 굉장히 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자인제리 감독의 속을 굉장히 태웠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경기는 이 갓승격한 팀한테 두 골을 내주고 구자철 선수는 이제 70분 정도 소화를 하고 교체가 됐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시즌 시작이 좀 좋지가 않은 출발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어진 이제 2라운드에서 만난 팀이 이제 분데스리가의 강팀인 샬케를 만나게 됩니다. 이날 이제 구자철 선수는 57분 정도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샬케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K리그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에듀 선수가 이 샬케로 이적을 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기록했던 그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무튼 이 샬케를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3대1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날은 이제 구자철 선수의 교체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느낄 수 있겠죠. 왜냐면 57분 정도밖에 출전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때 괜히 교체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발목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라벡 선수하고 교체가 되는데, 이 부상으로 인해서 무려 8주, 그러니까 거의 뭐 2개월 동안 공백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리그 경기는 그렇다 치고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이 3차전에 합류도 좀 불발이 돼요. 근데 구자철에 대한 구단의 기대가 컸을까요? 구자철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이 마르쿠스 바인지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더 좋은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단에서 어떤 입지를 가진 존재였는지, 감독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선수였는지, 이런 거를 또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기의 구자철 선수는요, 아우스부르크에 정식으로 이적한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임대 선수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거의 뭐 립서비스 수준의 얘기를 감독이 대놓고 한 거죠. 실제로 이 구자철 선수가 이제 부상 이후에 이 아우스부르크의 경기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1승 3무 5패를 기록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뭐 꼴찌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승격 팀들이 가장 듣기 무서워하는 단어, 바로 이제 강등 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구자철 선수가 이제 2달 동안 재활 기간을 열심히 거치는데 11월 4일 날 복귀를 합니다. 10라운드였던 하노버 96과의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후반 23분 교체 투입되면서 복귀전을 알리게 되는데요. 아마 감독도 컨디션 체크 정도로 투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또 뭐 이렇게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보진 못하고 또 한 번 집니다. 그래서 0대2 패배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승 3무 6패, 이때 이제 리그 최하위인 18위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그스부르크 입장에서는 바로 전 시즌에 꾸역꾸역 그 리그에 잔류하게 됐는데, 다음 시즌에 바로 지금 꼴찌까지 훅 내려가니까 얼마나 상황이 좀 좋지 않았는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라운드가 열리는데, 이 경기가 또 만만치 않은 또 그런 팀과의 경기죠. 바로 전 시즌 챔피언이었던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도영 선생의 손흥민 편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꿀벌 군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원래는 이 분데스리가의 전통의 강호고, 비록 손흥민 선수에게 골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뭐 수비력이라든지 공격력, 미드필드 라인까지 굉장히 탄탄한 경기력을 펼치는 강팀이 바로 도르트문트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복귀한 구자철이 실시별 만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는데, 결과 어땠을까요? 이게 축구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또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대3으로 패배를 기록하게 되는데, 다만 뭐 조금 희소식이 있다면, 이 구자철 선수가 이제 복귀한 지 두 번째 경기고, 복귀한 이후로는 이제 선발 첫 번째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꽤 좋은 활약을 펼쳐요. 굉장히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회복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우그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일종의 또 위로가 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물론 팀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경기인 11월 17일 리그 12라운드 경기. 아우국은 지금 2연패 당했잖아요. 거기서 결과도 좋지 않고 지금 리그 순위가 꼴찌죠. 그 승리가 굉장히 절실했던 순간이었어요. 다시 2부 리그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기 뭐 바로 직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그 다음 상대는 조금 붙을 만한 상대였던 거죠. 어디였냐면 바로 이제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약팀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상황에서 구자철 선수가 또다시 이제 선발로 기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경기가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지는 못해요. 전반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두 골을 헌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부터 약간 좀 뛸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색이 짙어지고 있던 가운데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 맞고 흘러나온 공을 이 구자철 선수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는데, 이 공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구자철 선수의 이 시즌 첫 골을 뽑아내게 됩니다. 구자철 선수는 이 경기에서 우측면 미드필더로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쳐요. 특히 이제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일본 대표팀의 미드필더인 이누이 타카시 선수하고의 맞대결이 또 이뤄졌는데, 이 대결에서는 뭐 거의 압승을 거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팀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죠. 자, 어쨌든 뭐 이누이하고의 대결은 이기고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또 이제 그 후반에도 또 두 골을 또 헌납하면서 2대4로 패배하게 돼요. 다만 이제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 이제 최고의 평점을 받으면서, 이 선수는 좀 살아나겠다라는 기대를 또 한 몸에 받게 되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됐죠. 그리고 또 뭐 하나의 또 구자철 선수 개인에게는 또 경사였던 것이, 이 프랑크푸르트전의 복귀골이 12라운드 최고의 골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많은 언론들에서 구자철의 드롭킥은 승점이 없어도 행복한 결말 코멘트까지 받으면서, 홈페이지에는 당시에 이제 구자철의 골이 팬들로부터 39.7%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최하위 팀에 있어 구자철의 골은 조그만 위안거리였다라는 극찬을 듣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팀은 좋지 않고 지금 구자철 선수는 조금 이제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어진 13라운드, 구자철의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승리의 불씨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전반 5분 만에 팀이 선제골을 뽑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이때 이제 13라운드 상대팀이 이제 미넨글라드바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우그스부르크의 수비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후반 40분에 이 미넨글라드바흐의 하이르만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1대1로 무승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 기록을 보니까 아우그스부르크가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상대팀보다 슈팅 숫자가 거의 뭐 2배 가까운 13개의 슈팅을 퍼부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골 들어간 거죠. 기회를 살리지 못한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 4연패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승점 1점을 확보한 것으로도 뭐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도 구자철 선수는 이제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면서 승점을 획득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상황이 좀 이제 더 심각해진 거죠. 지난달 5일 브레멘전에서 3대1로 승리한 이후에 무려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아우그스부르크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4라운드 11월 29일 경기였는데요.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 경기였죠. 아우국의 지역 언론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구단주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모두가 승리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였는데 지금 6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가버리면 거의 뭐 강등이 거의 뭐 확정되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구자철 선수도 이런 팀의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에이스답게 많은 노력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팀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뭐만 하려 그러면 골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 시작하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선제 실점을 또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뭐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수들은 표정에서부터 좀 이게 힘들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전반 종료 직전 이제 44분경에 이 구자철 선수가 팀 전체에게 메시지라도 전달하듯이 야 좀 기운내 한번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엄청난 중거리 슛을 날리는데 이 슛이 이제 골로 이어지는 거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냥 전향에서 나오는 골이 아닌데 참 이 구자철 선수 분데스리가 골들을 보면요 쉽게 넣는 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넣는 거면은 이 선수가 우리가 뭐 구글거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자철 선수가 뭐든 열심히 하는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멋있게 골을 넣으려고 평소에도 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골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전반을 마치고 후반에 들어서는 제발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또 실점을 또 허용을 해요. 또 집니다 이 경기에서. 그래서 1대2로 패배를 하게 되는데 왜 구자철 선수가 멱살 잡고 팀을 강등권에서 구출했다라는 평가를 듣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구자철 선수는 나름대로 골을 넣는다든지 부상 복귀 이후에 쉴 틈 없이 계속 선발 출전해서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지거나 비기는 경기가 이어졌던 거예요 당시에도.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끝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언론에서 알아주기라도 하듯이 이 경기에서도 독일 빌트지에서 구자철에게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순간 근데 뭐 이런 분위기가 뭐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죠. 15라운드였던 프라이부르크전에서 또 무승부를 기록하고 16라운드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만나는데 당연히 졌겠죠. 패배합니다. 17라운드에 피르트전 피르트도 상당히 뭐 강호라고 불려지는 팀은 아닌데 이 경기도 무승부로 끝나고요. 구자철 선수는 이 모든 경기에 다 선발 출전을 하긴 했지만 팀은 뭐 10경기 연속 무승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겨울 휴식기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중간에 12월 19일 독일 축구연맹컵 그러니까 포칼컵에서 이때 한 가지 또 이슈가 또 재밌는 이슈가 생겨요. 뭐냐면 프랭크 리베리 다들 아시죠? 이제 프랑스 대표팀의 대표적인 미드필더였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몸싸움 중에 이 구자철 선수가 리베리하고 말다툼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베리가 구자철의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축구하면서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경기 끝나고 이제 구자철 선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에 와서 바이에른 뮌헨과 한 5번 정도 경기를 했는데 리베리가 경기 때마다 나를 거칠게 대해서 좀 자기가 벼르고 있었대요. 그날도 이제 근데 리베리가 자신한테 좀 거칠게 다리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자철 선수가 이게 뭔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화를 냈는데 이게 역으로 리베리가 뺨따구를 날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리베리 퇴장당했죠. 이 행동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구자철이 이긴 거죠. 원래 참는 게 이기는 거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뺨은 구자철 선수가 맞기는 했는데 팀은 져요 또. 열받는데 더 열받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아마도 이 상황에서 제일 불안했던 건 아마 코칭 스태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 구자철 선수가 활약하는 거야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뭐 선발도 매 경기 나갔고 풀타임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 선수 혼자 뛴다고 축구가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받아줄 선수를 좀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휴식기 동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선수로 영입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 보강이 들어갑니다. 아국이 아시다시피 뭐 돈이 많은 클럽은 아니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공격수를 영입하게 돼요. 그것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격수를 임대 영입하게 되는 거죠. 이 선수가 누구냐면 구자철 선수하고 함께 아우구스부르크의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된 선수입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